풍자였습니다. 그래서 풍자하면서 되게 중요했던 게 풍자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 걸려있는 조건이 있다고 했어. 풍자라는 걸 이야기하려면 일단 뭐가 있어야 되더라? 기본적으로 꼭 있어야 되는 게 뭐야? 웃음이 있어야 되지. 일단 안 웃기면 그지? 안 웃기면 풍자가 아니야. 근데 그리고 이 웃음이 어떠한 대상을 향해 가야 돼. 그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게 어떤 마인드를 우리한테 인식시켜줘야 돼. 가장 중요한 거였어. 웃음을 통해서 대상을 어떻게 하는 거였지? 그렇지. 비난은 좀 너무 심한 말이고 비판이라고 합니다. 비판이랑 비난은 조금 다른 거야. 굳이 경중을 따지자면 비난이 조금 더 이유 없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살짝 억가가 비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게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비판하려고 한다라는 게 제일 중요했어. 그래서 우리 미스터 방에서 이러한 풍자의 대상이 누구였지? 일단 주인공이 미스터 방이었어. 그지? 이 미스터 방을 되게 다양하게 풍자했었다. 그지?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풍자 효과가 잘 드러나는 곳이 어디였어? 마지막 장면 기억나 얘들아? 마지막 장면? 네. 마지막 장면에 어떤 일이 벌어지지? 그치? 그 물 뱉었다가 S 소희 얼굴에 맞아가지고 어퍼컷 맞으면서 끝나잖아. 그치? 그게 가장 대표적인 풍자의 장면이고 그것 말고도 되게 많은 풍자의 대상이 있어. 그래서 우리 무슨 말을 할 수 있냐면 웃음이라는 것에서 끌어와 오는 건데 휘화화라는 말 들어봤니 얘들아? 휘화화? 그지? 휘화화 혹은 휘화적이라는 말을 우리가 또 할 수 있는데 자습서 기준으로 144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이 기피하기 3번 지금 보고 있는 거야. 자, 우리 미스터 방과 백주사의 얼굴 묘사했던 거 기억나니 얘들아? 보면은 나온다 여기. 미스터 방 코 삐뚤이 이런 거 있었단 말이야. 툭 튀어나온 눈망울에 뭐 코가 삐뚤어져 있고 뭐 손등이 시꺼멓고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백주사 보고는 쥐 닮았다고 했던 적이 있다. 그지? 얼굴이 그렇게 얘네가 외면을 희화화했었어. 외면을 희화화하는데 희화화한다는 걸 일단 기본적으로 웃기게 그린단 말이야. 혹시 여기 애니메이션 좋아하는 친구 있나? 애니메이션? 체인소맨 봤다 내가 있습니까? 체인소맨이 쥐 나오잖아. 네. 그때만 봤어 이거는? 다들 여기 체인소맨 같은 띵작을 보지 않다니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체인소맨은 서양이야 서양. 갑자기 쥐 하니까 생각. 선생님은 그 스토리로 된 건 다 봅니다. 애니메이션도 많이 보고. 너희 원피스는 안 보잖아. 그지? 원피스 보는 사람 없지? 그냥 루피가 팔 늘어나는 것만 아는 거 아니야? 그지? 보면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쥐 하길래. 그렇지? 자, 희화화 했다는 거. 자, 외면을 희화화함으로써 어떤 효과를 주겠어 얘도? 생각해봐. 얘도 어떤 효과야 그러면? 자, 웃음을 줬어 웃음. 외면을 웃기게 그림을 통해서 대상을 얘도 비판한 거지. 얘들아 이것도 알아둬야 된다. 여기 나오는 모든 외면 묘사도 다 풍자라고 볼 수 있어. 학교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외면 묘사가 다 풍자야. 그래서 내가 수업때 그 얘기했잖아. 보통 이 G라는 게 그렇게 긍정적인 요소가 아니야. 그치? 조금 야비하고 얍삽하고 한 사람을 묘사할 때 우리 G의 비유를 많이 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좀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145페이지 넘어가서 마지막 장면에서 풍자의 효과를 높이고 있는 방법을 설명해 보자 하고 보니까 마지막 장면 딱 보면서 어떻게 하고 있어 얘들아? 상황적 아이러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 상황적 아이러니. 얘들아 아이러니가 뭐야? 너 영어 잘하잖아. 너네 나도 영어 잘할걸? 역설. 상황이 어때? 우리 이 앞에 장면까지 미스터 방이 어떤 사람이야? 엄청 허세가 많지. 사실 술을 마시면서 양치하는 버릇까지도
본인이 미스터 방이 된 후에부터 얻은 습관이라고 했잖아. 그거 자체가 엄청나게 허세였단 말이야. 그래서 심지어 노대 밖으로 나가서 치마 밖으로 찍 뱉을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엄청난 허세인 거지. 그런 허세가 나온 이후에 에구먼이나 하고 놀라 즐겁한 게 보면은 이 상황적 역설이 나오는 거야. 이 사람은 한 번도 이렇게 놀라서 즐겁을 한 적이 없어 지금까지. 심지어 뭐 기관총 든 MP가 1000명이 올 수 있느니 이승만 박사도 자기한테 깜빡 죽느니 많이 했던 애가 이렇게 한국적 아이러니를 통해서 이걸 통해서 뭐를 만들어내느냐, 마지막 장면에 대한 이야기인 거야. 이거는 꼭 기억해 둡시다. 마지막 장면은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은 건데, 일단 첫 번째로는 풍자는 반드시 들어가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걸 작가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미스터 방의 몰락으로 끝이 나는 거야. 그때 내가 한번 시대상을 이야기해 준 적이 있어. 이게 한 1945년 후반에서 1946년쯤을 배경으로 하고 그랬단 말이야. 그거 언제 알 수 있었지? 백주사가 막 2달 전만 해도 막 내 눈도 못 마주칠 막 이런 얘기 했었잖아. 우리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상을 알 수 있는데, 그 미스터 방이라는 인물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뭔가 민족을 위해 일하지 않고 자기의 개인적인 성공만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몰락하게 될 것이다 라는 작가의 생각을 담아두고 있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을까 얘들아? 그리고 원래 미스터 방이라는 작품이랑 많이 엮여서 고전소설에 많이 나오는 게 흥부전이야. 근데 흥부전은 우리가 내용을 잘 알지? 흥부전 무슨 내용이야? 그래, 흥부가 놀부 그려. 흥부전이라고 부르는데. 자, 누가 형이야? 흥부 나오고 놀부 나오죠, 놀부. 흥 보라고 하는 데도 있고 부라고 하는 데도 있는데 내 이거 부라고 하니까. 흥부가 놀부야, 흥부가 놀부 사실. 여기가 욕심쟁이 형이지. 여기가 착한 동생이고. 근데 얘 어떻게 몰락해? 얘 완전 몰락하잖아. 얘 어떻게 몰락하지? 몰락시키지 얘를? 우리가 여기 보기 부분 읽어볼게. 슬근슬근 타다가 반쯤 켜고 놀부가 우선 궁금증이 나기로 박속을 기웃이 들여다본즉 그 속이 아직 신누런 것이 온통 황금 같으므로 놀부 좀 좋아지라고 하는 말이 수 낳구나. 그럼 그렇지. 마누라 자네도 이 박속을 들여다보게. 저 누런 것이 온통 황금일세.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사실 이게 우리 앞부분 줄거리 다들 압니다. 흥부가 누굴 도와주지? 어떤 새를? 까치. 에이, 까치 말고 까치는 그 박을 물어올 수 없어. 왜냐면 철새가 아니기 때문에. 제비. 까치는 박을 물어올 수 없지. 걔는 계절마다 오는 애가 아니잖아. 다시. 제비 다리 부러뜨렸다가 다음 가을에 돌아왔을 때 박씨 물어다 주고 흥부가 엄청 성공하지. 그리고 그걸 시샘한 놀부가 죄 없는 제비 다리 잡아서 부서뜨리고 치료해주잖아. 지금 그 장면이냐? 그래서 놀부는 박이 나니까 나도 이제 흥부처럼 부자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자, 놀부의 아내가 한동안 코 훌쩍이더니 대묻기를 누런 것에 보니 금인가 싶으오마는 그 속에서 구린내가 물큰물큰 나니 그것이 웬일이오. 그러니까 놀부가 이릅니다. 자네도 어리석은 소리 작작하게. 박이 더 있고 더 익는 것이 있을진데 이 박은 아주 무르익은 고로 구린 냄새가 나는 줄 모른단 말인가? 어서 밥비 타거나 보세. 박 탄다는 거야. 박 자른다는 거야. 슬근슬근 거의 다 타다가 놀부 부부가 궁금증이 또 생겨서 톱을 멈추고 양편으로 마주 앉아 벼랑간 박 속으로부터 모진 바람이 쏘아지며 벼락 같은 소리가 나더니, 자, 여기서부터 또 아이러니야. 자, 지금까지 앞에까지 원래 놀부는 잘 사는 사람이었지. 놀부는 성공은 어떻게 보면 좀 욕심쟁이지만 부자였어. 그리고 뭔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제비 다리를 부러뜨리고 고쳐줬을 때는 박씨도 안 물어다 줬어야 맞잖아. 그치? 근데 심지어 박씨를 물어다 주기까지 했어. 지금 여기까지 보면은 놀부한테 상황이 너무 좋게 흘러가고 있어. 그치? 이 뒤부터 보자.
똥줄기가 무자위 줄기처럼 내쏘는지라. 여기도 아까 에구먼이나 했던 것처럼 상황적 역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상황적 아이러니가 등장하는 거야. 놀부 부부는 어찌할 사이도 없이 똥벼락을 맞고 나둥그라진다. 똥줄기는 천군 만마가 달려나오듯 태산을 미치고 바다를 메운 듯 삽시간에 놀부 집안 박체에 그득하니 놀부 부부 온몸이 황금덩이가 되어 달아나겠다 라고 하고 있어. 자, 지금 놀부 부부가 뒤집어 쓴 건 뭐지 얘들아? 황금이야? 아니지. 사실 얘는 지금 얘는 똥을 뒤덮은 거거든. 근데 얘네를 보고 황금덩이를 뒤덮듯이 달아난다 그랬어. 밖으로. 이거 어떤 거야? 이 상황을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표현하고 있다. 그지? 우스꽝스럽게 표현하고 있는데 얘네는 비판해야 될 대상이지 놀부 부분 역시 다 풍자의 대상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멀찍하니 물러나서 뒤돌아보니 온 집안에 똥이 묻혔는지라. 만일에 왕십리 걸음쟁이가 알게 되면 한미천 되겠더라. 놀부 놈이 기가 막혀 발을 동동 구르며 탄식하기를 여보마누라 이 노릇을 어찌한단 말이오. 재물을 얻으려다 허다히 있는 재물을 낱낱이 탕진하고 끝장은 똥더미로 의복 한 가지 없게 되니.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려고 욕심을 부린 건데 있는 건 마저 잃었어. 그러니까 이러니 어떡하냐. 어린 자식들 기나긴 앞날은 무엇을 먹고 살며 동지섣달 서람풍 추운 바람은 무엇을 입고 사잔 말고 애고 서러워라 라고 하고 있는 흥부전의 구절을 빌리고 있는 거야. 흥부전이라는 작품은 얘들아 언젠지는 모르겠어도 여하튼 고전소설이지. 정확히 언제 써 있는지는 우리가 잘 모르겠어도 여하튼 고전소설이야. 그러고 미스터 방은 우리가 대충 시대상을 알았다. 그지? 우리 얘는 뭐로 묶을 수 있어? 현대소설로 묶을 수 있지. 자, 고전소설에서 현대소설로 발전하는 긴 시간들 속에도 불구하고 풍자 그리고 상황적 아이러니라는 개념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 문학이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 문학의 특징 중 하나이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활동을 통해서. 이해하시겠죠, 얘들아? 네. 이렇게 미스터방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볼 거는 이제 춘향가라는 작품인데 이 앞에도 한번 봅시다. 한국문학과 외국문학이라는 개념입니다. 개념. 잘 안 들었어? 진정 말하지. 잠깐만. 고추 먹는 사람 없지?
어. 둘 중에 그만하면 둘 중에? 갑자기 그렇게 물어보니까 되게 헷갈리네. 갑자기. 로미오가 남자 아니야? 잠깐만. 그래, 로미오가 남자야. 줄리엣이 여자고. 근데 얘들아 근데 로미오가 줄리엣 학교 진도 나왔어? 근데 이따가 뭐 볼 거지만 그 말하는 말투만 봐도 누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감이 오긴 해.
다시 한번 가봅시다. 146페이지부터 볼 겁니다. 한국 문학의 위상이라는 소단은 제목인데 한국 문학의 위상이라고 하기보다는 한국 문학과 외국 문학의 비교를 배우는 거야, 얘들아. 위상이라고 하면 누가 높고 낮고를 따져야 되잖아. 그런 거 좀 그렇지, 아무래도. 한국 문학과 외국 문학이라고 나오고 있다. 자, 한국 문학과 외국 문학은 어쨌든 문학이라는 개념 안에서 묶여 있기 때문에 공통점과 차이점, 즉 보편성과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 알고서 한번 봐보자. 문학의 보편성은 개별적인 문학 작품에 일반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공통된 특징을 말한다. 그 말은 즉슨 우리 문학에는 보편성이 일단 있다는 이야기네요. 우리와 교류가 적었던 외국 문학 작품에서 익숙한 소재나 주제 양식이 흔히 발견된다. 얘들아, 너네 신데렐라 알지? 예. 콩쥐팥쥐 알지? 예. 둘이 안 비슷해? 비슷해요. 그지? 근데 두 나라가 그때 그 시절에 교류를 했겠어, 안 했겠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도 비슷한 스토리는 계속해서 있어 왔다라는 거야. 또 우리는 외국에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사람이 다른 나라의 문학 작품을 읽고 감동하는 모습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얘들아 한번 표시해 봅시다. 인류가 걸어온 보편적 삶의 방식, 이런 보편적 삶의 방식이 문학의 생산과 수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즉 우리 인류는 뭔가 다른 나라나 국적에 상관없이 인류라는 특징 때문에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삶의 태도, 성격 같은 것들이 문학 작품에서도 느껴진다라는 거야. 우린 그런 걸 문학의 보편성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다 똑같진 않겠지. 위와 같은 보편적 소재, 주제, 양식 등이 구체적 작품으로 표현될 때에는 각기 다른 모습을 띠게 된다.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환경이 문학 작품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학의 구체적 양상을 특수성이라고 하는데, 이제부터 특수성에 대해 볼 겁니다. 특수성이라고 하는데, 이는 이는 보편성만큼이나 중요한 문학의 특징이다. 자, 아까 전에 얘기했어. 우리 콩쥐팥쥐랑 신데렐라로 비유했지만 수많은 작품들이 그런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 그 둘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뭐야, 얘들아? 너네 한번 느끼기에 막 정답 없어. 그냥 한번 생각해봐. 뭐가 비슷하지? 일단 계모와 언니들에게 당하지. 계모와 언니에게 당해. 그리고 계모와 언니에게 당하지만 어떠한 뛰어난 조력자들이 나타나서 콩쥐 그리고 신데렐라가 어디에 갈 수 있게 되지? 우리 지금 개념으로 보면은 파티장에 갈 수 있게 되지. 거기서 운명의 상대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게 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신데렐라 콩쥐팥쥐의 이야기야. 그런데 걔네가 갈아입는 옷은 다르지. 걔네가 하는 일도 다르지. 도와주러 오는 사람들도 달라. 뭐 이제 물론 둘 다 도와주러 오는 조력자들이 사람은 아니지. 한 명은 요정이고 한 명은 두꺼비가 물 와가지고 뭐 이런 거니까. 그런 것들이 각 나라마다 가지고 있는 사회 문화적 특징이 반영됐다고 할 수 있는 거야. 우린 그런 걸 특수성이라고 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모든 문학은 이러한 보편성과 특수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계 문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작품들은 보편성과 함께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너무 보편적인 얘기만 하는 문학 작품은 세계적인 문학 작품이 될 수 있겠어? 안 되겠지. 뭔가 그 작품만의 독특한 특징이 있는 작품들이 성공을 하게 될 거야. 우리가 문학 작품 중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를 읽고 감동을 받는 이유는 이 작품이 전쟁이라는 보편적 소재를 다루면서도 문학의 특징인 보편성 가지고 있으면서도 근대 유럽의 개별적이고 특수한 사회 문화적 배경, 특수성도 보여주면서 독특한 재미를 안겨주기 때문이다.
로미오와 줄리엣가나 춘향가 역시 마찬가지이다. 두 작품은 모두 사랑이라는 보편적인 주제를 가지고 다루고 있지만, 얘들아, 사랑이라는 감정은 동서양에서 다른가? 물론 이제 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 그지? 근데 사랑이라는 감정을 인간이 가지고 있다라는 건 동서양에서 크게 차이가 없을 거야. 그런데 두 작품은 뭐 사랑이라는 보편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사랑을 대하는 인물들의 태도와 시대의 가치관이 다르다는 점에서 각각 특수성을 띠고 있다라고 합니다. 한국 문학과 세계 문학의 관계 역시 이러한 보편성과 특수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한국 문학은 세계 문학의 일부로서, 그치 얘들아, 당연한 말이다. 세계 문학이 가장 큰 범위 안에 한국 문학도 있는 거야. 인간 보편의 문제를 다루지만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인간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사고하는 것들을 다루지만, 우리 문학의 배경이 되는 시대적, 역사적 상황에 의해, 즉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사회 문화적 배경에 따라서 이러한 보편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특수한 여러 작품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지. 한국 문학이 보편성과 특수성을 살린다면 세계의 독자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도 문학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이해하며 외국 문학을 개방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자, 이게 교과서는 물론 늦게 만들어졌지만 결국엔 이 한국 문학이 보편성과 특수성이 모두 인정받아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사건이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노벨상 받았죠? 네. 노벨 문학상 받았죠? 한국에서 최초로 노벨 문학상이 나왔습니다. 누가 받았는지 압니까? 작가 이름? 그렇지, 한강. 그렇지,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이 우리가 방금 말한 한국 문학이 이제 보편성과 특수성을 조화롭게 살려서 세계의 독자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게 된 것이지. 한강 작가의 대표적인 작품들을 살펴보면, 대표적인 작품의 특성을 살펴보면, 이제 한강 작가는 보통 민주화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자주 한 작가이기도 합니다. 민주화 운동이나 이제 약자의 삶을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자, 민주화 운동이라는 당시 한국 사회의 독특한 사회적 분위기 속을 다뤘지만, 그 과정들 속에서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러한 보편성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노벨 문학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어쨌든 그 해에 가장 소설 잘 쓰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은 거니까 굉장히 큰 인정이죠, 노벨 문학상은. 한강은 뭐 원래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아오던 작가이기 때문에 아마 뭐 노벨상 언젠가 받지 않을까 예상을 하긴 했는데 작년일 줄 몰랐지 아무도. 봅시다. 그래서 한국문학의 발전상이라고 하고 있네. 한국문학은 주변 문학과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해왔다. 근대 이전에는 주로 동아시아 주변 지역의 문학과 영향을 주고받았고, 동아시아 주변 지역 누구 있어? 우리나라? 중국, 일본 있지? 근데 이전에는 이들과 교류가 많았으니까. 그리고 근대 이후에는 서구 문학들을 수용해 왔다. 그래서 근대 이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 소설이라는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강수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그러면서도 한국 문학은 고유의 특수성을 지키며 우리의 정서와 전통, 역사를 담은 많은 문학 작품을 배출하였다. 최근에는 외국의 한국 문학을 알리기 위해 작품의 번역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뭐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부분이야. 여기부터 조금 근데 어려울 수 있는데, 한국 문학의 공간적 범위는 한반도에 한정되지 않으며 라고 하고 있어.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한국 문학이라고 보느냐라는 거야. 자, 그럼 생각해보자. 한국에서 한국 작가가 한글로 쓴 작품은 한국 문학 맞을 것 같아. 그지? 근데 보자. 한반도에 한정되지 않으면 한국어로 창작된 문학은 물론 한국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는 문학을 모두 아우른다. 보아하니 한국 문학은 범주가 조금 넓어지고 있는 것 같네. 이주나 이민 등으로 고유 영토 밖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한국 문화와 전통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의 문학을 우리 문학 밖으로 밀어낼 수는 없다.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이주 교포들 있지. 뭐 예를 들어 재미교포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 미국에 현재 살고 있는 한국인들이 많잖아. 그들이 한국 문화를 지켜가며 살고 있지만 영어로 소설을 쓰는 것도 이거를 그렇다고 외국 소설로 범주 밖으로 두기에는 애매하다는 거지. 왜냐면 그들은 한국인의 정신을 가지고 한국인으로서 한국 문화로 살아나가거든. 대신 살고 있는 곳이 다른 나라일 뿐인 거다. 그럼 이런 거 역시 한국 문학의 범주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의 문학은 특수한 역사적 상황이나 정서를 담고 있다. 그치 얘들아? 한국인들이 미국에 가서 사는 게 얼마나 그들만의 새로운 특수성이 있겠어. 그치? 그런 것들을 좋게 볼 수 있다는 거지. 한반도 바깥 지역에서 거둔 우리 문학의 또 다른 성취로 수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한번 봅시다. 분단 이후에 북한 문학도 우리 문학의 범주에 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통일 후 민족 문학의 발전상을 모색하여야 한다. 여러분 그런 얘기 아닙니까? 우리나라 헌법상 우리나라 영토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 어디까지가 우리나라 땅일 것 같아? 헌법상? 북한 땅 우리나라 땅일까 아닐까? 헌법상 우리나라 땅입니다. 헌법에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섬들로 한다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북한은 한반도 땅을 불법 점거하고 있는 집단이야. 헌법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거야. 분단 이후에 북한 문학도 우리 땅에서 우리 민족이 쓰고 있는 글이기 때문에 우리 문학에 포함시킨다라는 거지. 한국 문학의 발전상을 탐구할 때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도 고려해야 한다. 자, 구전된 문학에서 자, 우리 문학의 맨 첫 번째는 일단 구비 문학이었어. 그래서 왜 구비 문학이었겠니? 우리가 글이 없었지, 그지? 그리고 한글로 쓰이기 전에도 한자로 소설이 쓰이고 있었을 거야, 분명. 그지? 그냥 한자 소설이 있었겠지. 실제 지금도 있고요. 여기 있는 이제 번역도서 보는 거지. 그리고 한자 소설들이 있다가 한글에 써지기 시작하면서 한글 소설들도 나오기 시작해. 우린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문자로 인쇄된 문학이라고 합니다. 문자로 문학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쳐서 이거에 디지털화 됐대. 그래서 디지털화된 거 문학 뭐야? 웹툰. 그지? 웹툰도 우리 문학이지 이제. 내가는 시대의 흐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한국 문학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더 나아가 세계화와 함께 한국 문학의 개념이나 범위가 고정적이지 않고 역동적으로 전개될 것임을 예측하고 한국 문학의 발전상을 모색하는 태도를 길러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화된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한국 웹툰들이 많죠?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얘네도 다 우리 문학에 포함되어 있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제 오늘 작품 춘향가를 볼 겁니다. 춘향가다 얘들아. 춘향전이 아니고 춘향가라고 했어. 가면 얘들아 뭡니까? 뒤에 뭐로 끝났어? 전 아니지? 네. 소설 아니다. 소설 아니고 뭐야? 노래. 그렇지, 노래지? 판소리입니다. 그래서 앞부분 줄거리를 보면 전라도 남원 공간적 배경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생생하겠지. 남원 부사로 부임한 아버지를 따라 남원으로 온 몽룡은 단오를 맞아 방자와 함께 광안루로 구경 나온다. 자, 몽룡이랑 방자가 이제 그 주인공이네 이제 보니까. 자, 그리고 안일이 나왔더라. 안일이가 뭐냐면 안일이는 노래 부분이 아니라 판소리를 보면은 스토리를 전개해주는 부분이 있거든. 우린 그런 거를 안일이라고 부릅니다. 중간중간 가락을 붙이지 않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때 춘향이는 도련님을 만나러고 그 전일 초나흘 밤에 몽사 하나를 얻었겠다. 얘들아, 몽사의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요? 자, 몽사가 뭐냐면 쉽게 설명하면 꿈이야, 꿈. 그리고 더 쉽게 말하면
춘향이 뭐 꾼 거냐면 예지몽 꾼 거였거든. 그러니까 이 꿈을 통해서 춘향이는 이몽룡과 만날 것을 알 수 있게 돼. 그러니까 이몽룡은 원래 그 남원 사람이 아니거든. 춘향이는 남원 사람이고. 근데 이 꿈을 꾼 거를 계기로 춘향이가 남원에서 이몽룡을 만나게 될 것을 알게 된다는 거야. 한번 보자. 책상에 촛불 조도 켜고 열녀전을 외워 가다. 일단 열녀가 뭔지 아니? 열녀 들어봤어? 이제 앞으로는 알아둬야 되는 개념입니다. 뭐 춘향가를 보면 계속 나오겠지만 열녀라는 게 있어. 과거 조선에서는 만약 예를 들어서 신랑이 불의의 사고로 일찍 죽었어. 그럼 여성의 재혼을 허락했을 것 같아, 안 했을 것 같아? 맞아. 여성의 재혼이 허가된 지는 조선 후기까지는 돼야지 인정해.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 어떠한 여성을 최고로 쳤냐면, 자, 남편이 억울하게 죽어 아내도 따라 죽어야 돼. 그런 사람들을 열녀라고 불러왔어. 쉽게 설명하면 뭐냐면 이 열녀는 당시 조선 유교 기준으로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여성입니다. 그러한 열녀들의 이야기가 실려있는 열녀전을 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호련히 잠이 오거늘 서한을 의지하여 잠깐 조우다가 책상에서 이렇게 기대서 자다가 비몽사몽 간에 춘향 몸이 공중으로 날리어 저기부터 꿈이다 이제 바람을 몰고 구름을 헤쳐나가다 한 곳에 당도하니 도착하니 주공패궐은 보던 바 처음이다. 호화로운 대궐이라는 거야. 그 위에 어떤 부인 이성헌 옷을 입고 춘향을 부르더니 무슨 쪽지를 내어주시며 내가 이 글의 뜻을 알겠느냐. 춘향이 황송하여 공손히 받아 패어보니 하였으되 인간지 5월 5일은 얘들아 지금 우리 5월 5일 뭐야? 5월 5일 하면 생각나는 날이 뭐야? 어린이날이지. 근데 그거는 양력 5월 5일이거든. 음력 5월 5일에는 우리나라에 우리 절기에 뭐가 있냐면 단오라는 게 있습니다. 단오 들어는 봤지? 그지? 음력 5월 5일이 단오야. 여기서 말하는 인간지 5월 5일은 단오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단오가 천상지 7월 7석이라 천상에서는 7월 7석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견우와 직녀 이야기 압니까? 네. 견우와 직녀 1년에 몇 번 만날 수 있어? 그지? 7월 7석 1년에 한 번 만난대. 그러니까 인간지 5월 5일엔 천상지 7월 7석이다 라는 글을 봤다라는 거야. 꿈에서. 깜짝 놀라 깨달으니 황홀한 일몽이니라. 하나의 꿈이었다. 날 받기를 기다리어 소세를 하노라니 세수하고 나왔으니 저의 모친 나오더니 춘향의 모친도 나오더니 오늘은 1년 1차 한 번 돌아오는 단오 명절이니 향단이를 앞세우고 조용한 곳에 찾아가서 그네나 뛰고 놀다 오너라. 자, 눈을 뜨니까 단오야 지금. 그러니까 단오에 대한 뭔가 예지몽을 꿨어. 그래서 이제 향단이랑 같이 갑니다. 자, 우리 주인공 잡아보자. 맨 처음에 이몽룡 나왔다. 그지? 이몽룡은 누구랑 같이 광활로 구경 갔어? 방자랑 같이. 방자랑 맨 처음에 나온다. 그리고 춘향이 있어. 춘향이는 지금 누구랑 가? 향단이랑 가지. 수행비서 느낌입니다. 이 두 명이 각 둘에. 향단이를 앞세우고 조연처자가 그네나 뜯어 놀러오라. 춘향이 반겨 듣고 조반을 마친 후에 아침 먹고 향단이를 앞세우고 화림중으로 내려갈제. 그때 이두령은 누각 위에 배회하다가 문득 한 곳을 바라보니 어떠한 일미인이 어떠한 춘향이가 저와 같은 여화를 앞세우고 향단이를 앞세우고 나오는데 달도 같고 별도 같고 어여쁘고 태도 곱고 대장부 간장을 녹일 아이
화림중을 당토더니 백척채승 그네줄을 휘두러진 벽도나무 가지 휘휘칭칭 거머내고 섬섬옥수 예쁜 손입니다. 예쁜 손 번듯 들어 양 그네줄을 갈라잡고 선뜻 올라 발 구를째 한 번 굴러 앞이 높고 두 번 굴러 뒤가 멀어 앞뒤 점점 높아갈째. 자, 지금 여기까지 딱 읽었어. 지금 이방 어떤 상황이냐면 이몽룡이 높은 누원에 이렇게 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 이 아래에 그네 타고 있던 춘향이가 있던 거야. 뭐 그림은 대충 이해하세요, 여러분? 자, 봤어. 보고 지금 이 상황을 묘사하는 거란 말이야. 쭉 보면은 이 마지막 부분 보자. 이도령이 그 거동을 보고 어안이 벙벙 흉중이 상막 사대삭신 6천마디를 벌렁벌렁 떨며 지금 온몸을 떨고 있어. 지금 춘향이를 본 이몽룡 상태가 어떻습니까? 메롱하다, 그지? 첫눈에 반한 겁니다. 그러니까 방자를 불러. 말을 해야 할 터인데 떨려서 부를 수 있나? 하인이 보는데 떨 수는 없고 눈은 춘향이에게 달아두고 지금 눈은 계속 춘향이 그네 타는 거 보고 있고 입술만 달싹달싹 거려 건성으로 부르었다. 얘 방자야. 눈치 빠른 방자놈이라 도련님이 춘향을 보고 벌써 넋 나간 줄 알았지. 지금 요 방자는 이몽룡이 춘향이 보고 사랑에 빠진 걸 감을 잡았어 지금. 근데 당시에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제 내가 당시 배경을 좀 설명을 해줄게. 이몽룡은 남원 부사로 부임한 아버지의 아들이야. 남원 부사 정도면 지금으로 치면은 뭐 어쨌든 도에 되게 높은, 그러니까 시에 되게 높은 공무원이란 말이야. 그럼 얘는 지금 지위가 어떻게 되더라? 양반이지, 양반. 그리고 춘향이 엄마의 월매는 기생이거든. 얘는 기생딸이야, 기생딸. 자, 그러면 굳이 따지자면 지위 차이가 어때, 얘들아? 좀 차이가 나지. 근데 여기서 이몽룡이 춘향이한테 첫눈에 반했다고 가서 당신에게 첫눈에 반했다고 말하는 건 당시 조선 사회에서 불가능한 일이었어. 실제로는 그냥 같은 양반 대 양반이어도 마찬가지였어. 그래서 누굴 이용하느냐? 우리의 방자를 이용합니다. 방자를 불렀어. 저 건너 화림 중에 울긋불긋 오락가락하는 게 사람이냐 신선이냐. 너무 아름답단 거지. 그러니까 방자가 대답해줍니다. 그런 것이 아니오라. 이골 퇴기 월매의 딸 춘향이온디. 본심은 제 본심 도고하여 스스로 높은 채 교만하여 기생구실을 마다하고. 그러니까 원래는 퇴기 월매의 딸, 그러니까 기생의 딸이면 기생을 해야 했어. 옛날에 무슨 말이 있었냐면 얘들아, 일천즉천이라는 말이 있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모 중 하나만 천한 사람이어도 자식들은 즉시 천해진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지. 양반이랑 뭔가 그 집에 노비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어. 그럼 이 아이의 위치는 원래는 거의 노비에 가까웠어. 물론 조선 후기로 갈수록 뭐 이제 뭐 서자들의 지위가 올라가긴 했지만 그렇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때는 어머니의 직업을 따라야만 했어. 그런데 너무 도고해서 좀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기생구실을 마다했다, 춘향이는. 그러고 대비를 넣고 대신하는 노비를 넣어놓고 물러나와 기생신문에서 벗어나서 백화춘엽의 글귀나 생각 봄날에 침선요공과 글하고 산두기 샘하기 음류를 정통하와. 보니까 얘는 글이나 무슨 계산, 바느질, 질삼질 이런 게 하면 당시에 양반집 딸들이 하던 것들을 많이 배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당시 기준에서 1등 신부감이었다는 거지. 이 고을서 이르기를 천상개화, 개수나무의 꽃 예쁜 꽃입니다. 개수를 하옵는디 오늘이 단오날이라 그래. 단오날이라 그네 뛰러 왔나 봅니다. 그러니까
도련님이 기생의 딸이라 말을 듣고 불러 볼일을 생각하니 어찌 옹교해졌던지. 무슨 말이냐면, 아니 그래도 양반집 아들인데 어떻게 그 기생집 딸인 걸 알아버리니까 조금 이제 마음이 그런 거야. 그래도 이 신분 사회니까. 이에 기생의 딸이 저렇게 잘생겼단 말인가? 한번 못 불러볼까 하니까 방자가 얘기합니다. 안 되지라우. 그러니까 어찌 안 된단 말이냐? 춘향모가 불호랑이 주어 아니바꿀 늙은이인데 춘향을 내외시킨다고 문밖 출입을 못하게 하고 그 집 문전으로 머스마 하나 얼른거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춘향의 엄마가 이 춘향이를 어떻게 다루고 있어? 엄청 아끼고 있다 지금. 춘향이 집 근처에는 남자들도 못 온대. 그러니까 보니 이에 저는 이골의 기생의 딸이오. 기생의 딸이오. 나는 이골 사또 자제. 자, 아까부터 내가 계속 얘기하던 거였어. 둘은 무슨 차이가 납니까? 신분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납니다. 둘의 신분 차가 좀 있어. 저 한번 못 불러본단 말이냐? 잠만 말고 불러오너라. 도련님이 정 그러시다면 춘향모가 동헌에 들어가 동헌이 어딘가 보아하니 지방관아에서 일하는 곳이래가 지금 보면 시청 정도죠. 동헌에 들어가 사또전에 여쭈어 두면 도련님 일이 어찌 될 것이오. 도련님 엄부시야에 공부하시는 터라 겁이 왈칵 났지.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고 있는 사람이라 뭔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 또 두려움도 있어. 이에 그러면 어쩌면 되겠느냐 하니까 방자가 말합니다. 어찌시오 안 될 일이라 잊어버리시오. 그러니까 근데 그 춘향이 못 만나니까 그냥 뭐 이번에 본 것까지 하고 잊어버려라 라고 얘기하는 거야. 한참을 이리 할지에 그때 춘향이는 추천하다 그네 띄고 놀다가 땅에 톡 내려서며 도련님과 눈이 마주쳤겠다. 자, 그러니까 지금 얘 그네 타고 있다가 그네에서 내려서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날 보고 있는 거야. 너네도 한번 생각해봐. 이제 너네 학교 갖고 남녀공학이 되잖아, 그지? 네. 남녀공학이 됐어. 운동장에서 축구를 막 하고 있었어. 축구를 하고 이제 종치기 전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저기 누가 여자애가 날 보고 있어. 딱 지금 그 상황이야. 그럼 어떻게 생각해? 너네 입장에서는 저게 뭐지? 하고 이렇게 볼 거 아니야, 그지? 저게 뭐지? 하고 볼 거 아니야. 누가 날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춘향이 세안으로 가늘게 뜬 눈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가늘게 뜬 눈으로 도련님을 잠깐 보니 넉넉한 의사가 외화에 나타나 화려한 거체가 나타나 자, 군자의 거동이요 맑은 기운이 사람에게 쏘아치니 열사의 기상이라. 지금 춘향이도 어때? 이몽룡한테 반했습니다. 자, 여러분의 상황 상자. 자, 너네가 그냥 이렇게 축구를 하고 있었어. 근데 이렇게 어디 교실에서 너희를 딱 봐, 여자애가. 근데 여자애도 예뻐.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어? 같이 축구하던 애들한테 물어보겠지. 야야야, 쟤 누구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춘향이가 향단이한테 물어봅니다. 향단아, 저 건너 누가 구해 쓴 것이 누구냐? 통인서고 방자 쓴 것 본게 이골 사또 자제도련님인게묘. 보니까 이제 사또네 아들이라고 하네요. 춘향이 놀래요. 벌써 나왔겠구나. 벌써부터 나왔어라우. 그러면 퍽 보았사겠다. 부끄러워서 어쩔 거냐. 그만 들어가자. 생각해봐. 너는 그냥 누가 날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볼차가다가 들어왔는데 내가 볼차고 있는 걸 누가 다 보고 있었던 거야. 내 스타일인 하구가. 이러면 어때? 조금 부끄럽지? 그러니까 호다다다닥 들어갑니다. 춘향이 도련님 때문에 추천 못하고 들어갔는데 도련님은 일단 정신을 쏘아 춘향만 보고 있겠다. 이제 서로의 상황을 인지했습니다. 인지했는데 둘 다 서로 어떻게 생각해? 둘 다 좋게 보고 있어. 사랑에 빠졌습니다. 가벼이 걷는 걸음마다 꽃이 핀다. 얘들아, 춘향이 걷는 모습이 꽃이 피는 것 같아. 춘향이 걷는 모습이 어떻다는 거야?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호련히 내를 건너 보이지 아니하니 경인 신선은 동천을 들어 자취를 감췄고 달은 서봉을 지내어 서쪽 봉우리를 지나가 밝은 빛을 거두오니 도련님 어린 마음 진정할 길이 바이 없네 전혀 없네 라고 하고 있어. 자, 그래서 우리 이도령의 이몽룡의 성격을 한번 볼 거야. 자, 이몽룡은 일단 첫 번째로 한 행동이 뭐야 얘들아? 춘향이 봤어 그지? 네. 춘향이 보고 춘향이 신분도 알았어. 네. 그런데도 뭐래? 사실 이러면은 어지간히 신분 알았으면 그 데리고 오지 말라고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도 방자한테 뭐래? 이거요. 불러와 하지. 근데 그래도 안 된다니까요 하고 집에 가놓고도 지금 얘 밤에 뭔 생각하고 있어? 주장이. 춘향이 생각하고 있어. 그리고 또 그러면 그럼 방자가 오케이 그럼 내가 방법을 알려줄게요 하니까 또 아버지한테 걸릴까봐 쫄았어. 그지? 이런 거 보면은 좀 어떤 성격이야? 좀 가볍지? 네. 여기 좀 묵직한 놈은 아닌 것 같아. 좀 철이 없어. 지금까지 본 이몽룡은 이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넘어가 보면 방자야 합니다. 이몽룡이 부른 거겠지 방자를. 그러니까 춘향 가고 없다. 이게 뭔 말이야? 가고 없은 게 어쩌란 말씀이요. 그러니까 방자 이 녀석도 꽤나 간이 큰 사람인 걸 알 수 있어. 그잖아? 지금으로 치면은 사또집 아들이니까 뭐 굳이 그렇게 치면 좀 이상하긴 하지만 도지사 아들이랑 수행비서인 거란 말이야. 근데 수행비서가 어쩌라고요? 한 거야. 보통 잘 그렇지 않지. 근데 당신은 신분사인데도 방자가 어쩌란 말씀이요? 한 거야. 그러니까 이몽룡이 얘기합니다. 춘향 집이나 좀 이르러다오. 춘향이 집 좀 알려줘. 그러니까 방자놈이 도련님을 은연중에 볶는데 얘들 볶습니다. 이제 도련님 키가 소인놈 키보다 작으신 게 넓은 뒤로 올라가서 엄지발로 괴고 쓰시오. 이거 지금 놀립니다. 이제 도련님이 춘향 집 볼 욕심으로 방자 시키는 대로 하겠다. 방자놈이 도련님을 엄지발로 세워놓고 춘향 집을 가리키는데 하고 이제 방자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저 건너 저기 저 건너. 야 이 자식아 저 건너가 어디란 말이냐. 이거 지금 이도랑 답답해 죽겠어. 자꾸 방자가 딱 주소 찍어주면 되는데 자꾸 저 건너 이러니까 지금 목론이 긁힌 거야. 안 그래도 아까 나보다 키 작다고 한 것도 기분 나쁜데. 아직 멀었어. 저 건너 봉황대 밑에 양류교변의 다리에 편벽한 데라 구석진 곳에 다리 건너 큰 대문이요. 그 앞에 연못 있고 연못가에 버들 서고 들충 사철나무 측백 전나무는 휘휘칭칭 얼크러지고 벽오동 성근가지 낮은 담밖에 솟아있고 동편에는 중림이요 대나무 숲이요 서편에는 소나무가 서있다. 중림 송정 두 사이로 아슴프라이 보이는 것이 그것이 춘향의 집이로소이다. 자, 지금 이 부분에 보자. 이몽룡 입장에서는 지금 옆에 뭐 대나무가 있고 소나무가 있고 중요해 얘들아? 아니지. 그냥 위치를 빨리 말하면 되는데 방자가 자꾸 빙빙 돌려서 말하고 있어. 네, 다음은 도련님이 춘향을 잘 보시더니 춘향의 집도 잘 보았다. 이해하고 사는 것도 한다는 사대부댁댁 같구나. 도련님 그때부터 구경에도 뜻이 없고 글짓기에도 생각 없어 무엇을 잃은 듯이. 지금 이몽룡 상태 어때? 완전 갔지 지금? 춘향을 보고 첫눈에 반해가지고 지금 얘는 공부를 해야 돼. 시험을 치러 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지금 공부도 안 하고 뭔가 물린듯이 맹하니 있어. 섭섭히 돌아와 동원에 잠깐 다녀 내아를 봐온 뒤에 안채에 와온 뒤에 책방으로 돌아와 옷을 벗어 걸고 침금에 비껴 누우니 지금 공부도 안 되고 그냥 누운 거야. 몸은 광환루에 앉은 듯. 우리 아까 전에 이 춘향을 처음 본 곳이 광환루였습니다. 광환루에 앉은 듯 눈은 선연히 춘향을 대하는 듯 눈 감으면 곁에 있고 눈만 뜨면 강고 높네. 입만 지금 눈 감으면 춘향이 생각나는 거야.
깊은 상사. 여러분 상사병 들어봤습니까? 상사병 뭐야 얘들아? 사랑에 빠지면 상사병 걸린다고 하죠. 사랑에 이제 푹 빠진 거야. 회심병, 상사병, 어린 촌장 다 끊어져. 아이고 나 못 살겠네. 지금 완전 맛 간 거야 얘. 방자야 얘 편지 한 장 전해다오. 누구한테 전해주겠어? 춘향이한테 전해주겠지. 자, 이제 이몽룡은 방자를 통해서 춘향이에게 편지를 보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잡고 가야 되는 게 이 이몽룡의 태도 변화를 한번 잡고 가야 됩니다. 우리 책 기준으로는 153페이지에 있습니다. 153페이지 핵심 정리 있어. 광한루에, 그러니까 이 태도 변화는 무슨 태도 변화냐면 이몽룡이 춘향이한테 대하는 태도 변화인 거야. 광한루에서는 어땠어? 이몽룡 춘향이한테 대하는 태도가. 춘향이를 보고 싶어서 어떻게 하려 그랬지? 그치? 그냥 방자 보고 데리고 오라 그래. 자, 기생딸이네. 심지어 양반집 교수였으면 그렇게도 못했을 거야. 그치? 그냥 기생딸인 거 알고 방자야 데려와 했어. 근데 못 데려왔지 결국에는. 그러고 나서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자기 집에 있어. 자기 집에선 결국에는 어떻게 돼? 춘향이에게 편지 쓰려고 해. 근데 이따가 이제 계속 보겠지만 춘향이한테 편지 쓸 때 어떤 태도로 편지 쓰는지 봐봐. 도련님 처분이 정 그러시면 편지를 써주어 보시오. 되고 안 되기는 도련님 명분이었고 말 듣고 안 듣기는 춘향의 마음이었고 편지 전하고 안 전하기는 소인놈의 생각이오니 편지 써주시오. 보자. 도련님이 무릎을 단정히 꿇고 앉아 편지를 쓰었다. 편지 쓰는데 어떻게 쓴다고? 무릎 꿇고 씁니다. 여기서 얘들 어떤 걸 느낄 수 있어? 지금 얘 좀 간절하다, 그지? 밑에다가 바뀌었어.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 게 이몽룡이랑 방자의 사이야. 한번 보자. 이몽룡은 상전이야, 상전. 양반이고 지배층이야. 근데 방자는 어때? 얘 지금 피지배층 서민이지. 수행비서잖아. 내가 아까 수행비서로 비유를 들어줬잖아, 그지? 자, 그럼 한번 보자. 이몽룡과 방자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짚어보는 거야. 이몽룡은 지배층입니다. 그리고 지배층인 걸 떠나서 애초에 방자가 섬겨야 하는 상전이야. 근데 방자는 피지배층이지. 서민이란 말이야. 근데 지금 얘네 대화하는 거 봐봐. 152페이지 대화하는 것만 봐도 누가 누굴 무시하고 있어? 그지? 방자가 지금 이몽룡 무시해. 막 뭐라 그래? 각오 없으니까 뭐 어쩌란 말이에요 라고 하기도 하고, 도련님이 나보다 키가 작으니까 높은 데 올라서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보니까 얘네 둘이 일단 말투가 좀 편해. 그지 않아? 이게 할 수 있는 말투가 아니야. 말투가 좀 편하고 심지어 놀리기도 해. 슬슬 볼까? 요게 이제 배경이 조선 후기란 말이야. 이런 걸 통해서 당시 피지배계층 서민들의 마음을 드러낸 거야. 이렇게 편하게 하고 놀리고도 쉽고 좀 얘네를 만만하게 보기 시작한 거야 이제.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뭐냐면, 이거 좀 확인해 두자. 신분계층의 붕괴가 시작된 겁니다. 예전 같았으면, 구조선 같았으면 일어나지도 않았을 일이 신분계층이 붕괴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티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쨌든 춘향 집도 화려하고 예쁘게 묘사가 되어 있다. 넘어가 봅시다. 중략 부분 줄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방자가 편지 갖다 줄지 안 갖다 줄지 자기 마음이라고 해놓고도 요 방자가 편지를 전달해 줍니다. 착한 아이예요. 춘향이가 이 도령의 편지를 전하고, 춘향은 보름날 밤에 자신의 집에서 만나자는 답장을 이도령에게 보낸다. 약속한 보름이 되어 이도령은 춘향 어미의 눈을 피해 춘향의 집으로 찾아간다. 자, 얘들아, 춘향의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얘도 엄하다 그랬지?
그러니까 춘향이 엄마의 눈을 피해야만 했어.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짚고 가야 될 게 있는데, 한번 보면은 바로 당시 연애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막 꼭 부모님이 결혼하는 사람이랑 결혼해야 되고 그래? 아니지. 되게 자유롭게 연애하고 자유롭게 결혼하지. 근데 조선시대 때는 어땠어? 특히 이몽룡 같이 이렇게 양반집 아들이면 다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옛날에는 심지어 그 결혼식 하기 전까지 아내 얼굴도 몰랐대. 그래서 너네 그렇게 결혼할 수 있어? 아니요. 그지? 그렇게 연애한다 그러면은 안 하고 싶을 거 아니야, 그지? 네. 왜 이게 잉크가 되냐? 자, 어쨌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보충 자료에 있는데 자유연애 사상이라는 부분을 한번 적어봅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춘향이랑 몽룡이랑 연애 어떻게 해? 뭐로 시작해? 편지 보내? 그치? 네. 그래서 서로 좋아서 연애하기 시작해. 이거 지금이랑 좀 비슷하지 않아?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 굳이 뭐 편지를 쓰진 않겠지만 지금 너네도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 DM 보내잖아. 네. 이거 왜 한쪽으로 시선이 쏠려? 누구야? DM 보낸 사람 누구야 지금?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여기 연애하는 사람 있어 지금? 네. 누구? 네. 오, 얼마나 됐어? 이요? 어. 103이 103에 오. 20대까지 헤어지지 마세요. 20대까지 헤어지지 말고 예쁘게 사귀어야지. 공부에도 도움이 되고 그러죠. 어디서 만났어? 제가 그냥 DM에서? 네. 와. 남자인데? 김여사 아니야? 네. 와. 남자인데? 이걸 그냥 냅다 DM 했다고? 남자인데? 그래요, 예쁜 사랑 하세요. 어쨌든 자, 몽룡이랑 춘향이가 그렇게 연애를 시작한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막 도망쳐 왔습니다. 춘향 방에 앉고 보니 가슴이 울렁울렁 두근두근 수인사 할 말이, 자, 인사해야 되지. 이제 처음 만났잖아. 할 말이 콱 막혔지. 자칫하다 수up받을까, 약점이 잡힐 수도 있고 좀 안 좋게 볼 수도 있고, 까딱하다 퇴 맞을까, 거절당할 수도 있고, 무난히 생각하고 하는 말이, 지금 이거 긴장한 거 이몽룡이다. 내 답서에 글 지어 보낸 것과 오다가 7월 7편 읽는 소리를 듣니 아주 시전집 일러구나. 춘향이 글을 잘 쓰나봐. 그 칭찬해주고 있는 거야. 춘향이 대답하되 밤 길고 잠 없어 읽기는 읽어도 뜻은 모르고 읽어요 라고 합니다. 말을 한번 주고 받아 놓니 그제야 말문이 열렸지. 그 원래도 처음 만나면 좀 어색해서 그렇지 한마디 말씀면 또 편해진 겁니다. 내 성과 나이는 방자에게 들어 알았거니와 나 있는 곳 한양이요 너 있는 곳 남원이라 경향이 멀었으니. 얘들아, 이 경향은 뭐냐면 또 알아두면 좋습니다. 경향은 수도, 그러니까 이제 도시와 시골 뭐 이런 말이야. 쉽게 설명하면 이 경자가 서울 경, 도시 경자죠. 경향이 멀었으니 소문도 못 들을 때 사또 벼슬길 하고 많은 부사 중에 남원 부사 오시기 공교한 일이요. 자, 원래는 내가 사는 곳은 한양이라서 너를 만날 일이 없었을 텐데 우리 아버지가 하필 와도 남원 부사로 와서 우리가 만나게 된 게 참 신기하네. 내 또한 출입 없다가 원래 안 다니다가 간만에 광안루 구경 간 일 공교롭고 너 또한 규중 처녀가 화림 중에 추천하기 공교한 일이오. 자, 봐봐. 지금 몽룡이는 지금 우리 둘의 만남이 운명이라는 걸 계속 얘기하고 있어. 자,
첫 번째 이유, 우리 둘 운명의 첫 번째 이유, 일단 애초에 우리 둘은 만날 수가 없는 거리인데 만나게 됐다. 두 번째, 나 원래 광안로 진짜 잘 안 가는데 그때 간 거다. 셋째, 근데 너도 잘 안 나오는데 하필 나 광안로 나온 날 딱 나와서 탔네. 오, 이렇게 하는 거지. 동갑으로 내시기도 천궁의 조화시니, 동갑이래 둘이. 우리 100년 계약은 맺히고 맺히었지. 그러니까 이도령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맺자고 해. 그러니까 춘향이 여짜오니 도련님 듣조시오. 천한 집에 생긴 몸이 뜻이 어이 높사리 까마는. 자, 천한 집에 태어난 사람 누구야 얘들아? 여기서 춘향이 예. 열녀 불경 이부절을 본받고자 뜻이 온대. 여기 나와. 열녀 불경 이부절. 열녀는 정절을 굳게 지키어 두 번 남편을 섬기지 않는다는 구절. 이 아까 전에 춘향이 처음부터 뭐 읽고 있었어? 이 열녀를 읽고 있잖아. 열녀와 관련된 거 읽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결혼하면 딱 끝이래. 도련님 야유정을 못 이겨. 주련님이 막 놀러 다니는 걸 못 이겨서 화답은 하였으나 도련님 귀공자요 나는 천인이라. 신분 차이가 나. 도련님 호엽하여 춘절 나비꽃 본 듯 잠깐 보고 버리시면. 이게 얘기하는 거야. 지금 오케이 너가 날 좋아하는 건 알겠어. 근데 만약 너가 나 잠깐 보고 버리면 청춘 백발 두 목숨이 사생이 가려 종당신세 어찌하리오. 근데 이제 나는 이제 열녀로 살 거라서 한 번 사랑에 빠지면 끝이다. 끝. 연애 한 번 끝이다. 근데 만약 너가 나 버리면 나 죽어버릴 거야 한 거야. 그럼 이제 이몽룡 입장에서 이게 어떻겠어? 얘 마음을 돌려야 되잖아, 그지? 네. 그러면 도련님 들으시고 내 말을 들으니 사세가 그러하나. 오케이 일단 공감.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는 경박자가 할 일이지. 그러니까 너가 말한 만약 내가 너를 버린다는 막 이런 전제가 이거 경박한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지 장부 행사 그럴 일 있겠느냐. 사내 대장부가 그럴 일 없다. 너가 나를 정 못 믿겠으면 불만기를 하여, 그러니까 각서 한번 쓰겠다 하여 주마 하면서 각서로 약속하겠다고 합니다. 자, 요런 얘기를 했어. 지금 우리가 그래서 잡아가야 되는 건 뭐냐면 자기 연애 사상도 있고 어휘들도 있지만, 자, 춘향과 이몽룡의 사랑은 당대 사회에서 어떤 거야? 좀 금기지. 네. 좀 하기 어려운 거야. 근데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이런 연애 좋아합니다. 뭔가 좀 금기의 사랑, 그리고 이런 느낌이잖아, 그지? 뭔가 세기의 사랑 이런 느낌이라고.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야. 뭔가 이들의 직접적인 사랑을 좀 뭔가 우리가 응원해주고 싶다 이런 거지. 그리고 이 겸사겸사 이 결말을 보면은 춘향이가 이몽룡과의 결혼이 허락이 돼가지고 춘향이도 신분이 올라요. 그래서 뭐 이렇게 신분제를 이제 극복하고 싶다라는 뭐 그런 꿈도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작품을 하나 보고 이제 비슷한 작품에 우리가 로미오와 줄리엣을 보게 될 거야. 얘들아, 로미오와 줄리엣 들어본 적 있지? 네. 이거 어떤 작품이야? 미녀와 야수 아니야. 미녀와 야수는 그거잖아. 한 명이 괴물인 거잖아. 이게 뭐냐면, 자, 두 남녀가 있어. 두 남녀가 있는데 이제 얘네는 둘 다 또 양반집 가문이야. 얘는 다행히 결혼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두 집안이 엄청 사이가 안 좋은 거야. 서로를 이제 혐오하는 집안입니다. 그러면 이 두 집안에서 서로 결혼을 시키겠어 안 시키겠어? 어른들이 안 시키지. 근데 둘이 사랑에 빠진 이야기입니다. 한번 볼게요. 전체 줄거리 봅니다. 베로나의 유서 깊은 두 가문인 몬토규가와 캐플리카의 로미오와 줄리엣은 운명적인 사랑에 빠진다. 그러나 두 집안은 오래전부터 반목하던
원수 사이였다. 서로 사이가 매우 안 좋은 집안이었습니다. 부모의 강요로 다른 사람과 결혼할 처지에 놓인 줄리엣은 약을 먹고 죽은 척한다. 이게 좀 로미오가 세게 나왔어. 약을 먹기 전 줄리엣은 로미오에게 사정을 적은 편지를 남기지만, 그러니까 나 지금 이걸 죽은 척하는 거야 하는 편지를 남기지만 그 편지는 전달되지 않았다. 관 속에 누워있는 줄리엣을 본 로미오는 슬픔에 잠겨 독약을 먹고 죽는다. 뒤늦게 깨어난 줄리엣은, 당연하지, 줄리엣은 안 죽었잖아. 네. 줄리엣은 죽은 로미오의 시체를 안고 오열하다가 로미오의 단도로 자결한다. 두 가문은 사랑하는 자식들이 가문 간 싸움 때문에 죽게 된 사실을 알게 되고 둘은 장례를 치르며 화해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얘들아, 너희 생각에는 이거 새드 엔딩 같아? 해피 엔딩 같아? 비극이야 그러면? 그게 지금 아직도 학계에서 논란인 거야. 너희 둘의 생각이 똑같아. 화해했잖아 라고 보는 사람들한테는 희극이고 진짜 주인 해피엔딩이고, 결국에는 주인공들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 라는 관점에서 보면 뭐 비극이지. 근데 이제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은 현재 나이로 환산해 보면 중2쯤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냥 사귀게 뒀으면은 얘네 원래 그런 거 있잖아. 막 중학교 때 연애하면 금방 헤어지잖아. 어차피 금방 헤어지지 않았을까, 자꾸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애들이 반항심에 저렇게 된 것이 아닐까 라는 뭐 추측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 작품입니다. 이 로미오와 줄리엣이 춘향가와 함께 있는 이유가 있겠죠. 어떠한 감정들을 공유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이막 2장. 베로나 캐플렛 집안의 자원 로미오 앞으로 나온다. 이 뮤지컬입니다. 이거는 상처를 입어보지 않은 자가 남의 상처를 비우는 것이다. 줄리엣 2층 무대의 창문의 등장. 가만, 저 창문에 쏟아지는 빛은 무엇일까? 저곳은 동쪽이지. 그렇다면 줄리엣은 해님이구나. 얘들아, 지금 이거 어떤 거랑 비슷해? 이몽룡이 그 춘향이 보고 감탄했던 거 기억나? 막 비유했던 거? 그거랑 비슷한 느낌이야. 뭔가 솟아라 아름다운 해님, 시세마는 달을 없애라. 달의 시녀인 너가 달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달은 이미 병들고 슬픔으로 창백하다. 달의 여신은 질투심이 많으니 시녀 노릇은 그만두어라. 여신의 시녀 옷은 병든 녹색이라. 광대가 아닌 다음에야 누가 있는담. 벗어버려. 너는 나의 임, 오 너는 나의 사랑. 아, 이 마음을 네가 알아주었으면 입을 연해. 아니, 말을 하지 않아. 그래도 상관없다. 저 눈이 말을 하는걸. 대답을 해야지. 내가 너무 뻔뻔해. 나한테 하는 것도 아닌데. 하늘에서 가장 아리따운 두 별이 나들이 가면서 돌아올 때까지 그 눈동자에게 대신 반짝여 달라고 간청한 거야. 그 유럽 특유의 조금 오글거리는 비유들이 나온다 여기는. 그러니까 줄리엣의 반짝이는 두 눈이 별과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녀의 눈이 하늘에 있고 별이 얼굴에 있다면 그녀의 반짝이는 뺨이 별들을 무색하게 만들겠지. 지금 얘 완전 같지 얘들아. 지금 완전 빠졌다. 드낮의 햇빛을 맞은 등불처럼 말이야. 하늘에 박힌 저 눈동자는 온누리에 찬란히 빛날 것이며 새들도 밤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노래하겠지. 저것 봐, 손에 볼을 보이고 있네. 오, 내가 저 손에 끼인 장갑이라면 그 뺨을 만져볼 수 있으려만. 지금 로미오 상태 어때? 지금 생각해보면 아까 그 이몽룡보다 더 안 좋은 것 같아. 지금 완전 빠졌어 지금. 그러니까 줄리엣이 말합니다. 이게 말도 아니야 사실. 오, 로미오가 뭐하니까, 오, 말을 한다. 오, 다시 한번 말해다오. 빛나는 천사, 내 머리 위에서 이 밤을 빛내주는 당신 모습. 날개 돋친 하늘의 천사가 되어 서서히 흘러가는 구름을 밟고 창공을 헤쳐갈 때 놀라며 하얗게 짙은 눈으로 사람들은 너를 우러러 보리라.
로미오와 줄리엣의 첫 번째 주인공 로미오가 등장을 했습니다. 로미오는 뭐 하고 있어 얘들아? 줄리엣한테 잔뜩 빠져가지고 막 예찬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줄리엣이 얘기해. 아 로미오 왜 당신은 로미오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왜 하필 그 집안 사람이에요? 라는 얘기입니다. 천사 내 머리 위에서 이거 아니구나. 아버지를 잊어요. 그 이름을 버려요. 그것이 싫다면 날 사랑한다고 맹세해요. 그렇다면 내가 케플러 성을 버릴 거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줄리엣도 얘기해. 얘는 지금 자기 가문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고 있어. 그것이 싫다면 방백 좀 더 들어볼까? 말을 걸어볼까? 얘들아 방백이라고 나온다. 여러분 방백이 뭔지 압니까? 네. 방백 뭐야? 혼자 말하는 뮤지컬 용어지 그지? 무대 위에 다른 인물들한테는 안 들려. 지금 둘이 대화하고 있어도 그냥 마음속 생각인가 마음속 생각. 그러니까 보면은 자 로미오는 줄리엣을 보고 어디에 비유했어? 막 해님 얘기했지. 해님 같다 그랬어. 아름다운 해님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달이랑 비교를 시킨다. 달은 뭐야? 안 좋은 겁니다. 여기선. 그러니까 해님 같은 줄리엣 정말 아름답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로미오는 굉장히 열정적인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쭉 보자. 넘어가 보면 줄리엣이 얘기합니다. 당신 이름만이 나의 원수일 뿐 비록 몬토규가 아니더라도 당신은 당신이야. 몬토규가 뭔데? 손도 발도 팔도 얼굴도 아니고 사람 몸의 어떠한 부분도 아니잖아. 딴 이름이 되어줘요. 이름이 뭔데? 장미꽃을 딴 이름으로 불러도 향기는 역시 마찬가지잖아. 로미오도 같아. 로미오란 이름으로 부르지 않아도 당신이 갖고 있는 소중한 완벽함은 그대로 남을 것이오. 로미오, 그 이름을 버려요. 당신과 상관없는 그 이름 대신에 나의 모든 것을 가져가요 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로미오와 줄리엣은 둘 다 서로의 가문을 버리지 않으면 이름을 버리지 않으면 사랑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가문을 버리자고 하는 거야. 그런 가문 때문에 널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말이지. 그래서 로미오가 줄리엣에게 말합니다. 그 말 받아들이지. 날 애인이라고 불러줘. 그게 나의 새로운 세례명이야. 이제부터 난 절대로 로미오가 아니지. 그러니까 줄리엣이 말합니다. 당신은 누구요? 밤의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남의 비밀을 엿들었으니. 로미오. 내가 누구라고 내 이름으로 말해줄 순 없어. 거룩한 성자여. 이제 내 이름이 미워. 그건 너의 원수니까. 종이에 쓰여 있다면 찍고 싶어. 그러니까 지금 둘이 어두워가지고 잘 안 보여서 그렇지 생초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화로. 줄리엣, 내 귀는 100마디도 내 말을 듣지 못하지만 내 목소리를 알아. 넌 로미오잖아. 몬토규 되게. 로미오가 얘기합니다. 아름다운 아가씨, 내가 싫다면 둘 다 아니야. 줄리엣은 얘기합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왜 온 거야? 정원담이 높아서 오르기 어려울 텐데. 내 신분을 생각할 때 줄리엣이 로미오 집 앞에 있다는 걸 안 순간 가문에서 난리가 날 겁니다. 생각할 때 우리 집 사람들한테 들키는 날이면 죽음의 장소가 될 거야. 그러니까 로미오는 얘기합니다. 사랑의 가벼운 날개로 담을 넘어왔지만 이미 담을 넘었네. 지금 보니까 담 너머에서 보완하고 있는 것도 아니야. 얘 이미 담 넘었어 지금. 돌담이 어찌 사랑을 막을 수 있겠어. 그러니까 얘한텐 고작 돌담 정도는 내 사랑을 막을 수 있는 도구가 아니라는 거야. 사랑은 할 수 있는 일이면 뭐든지 해내. 그러니 너의 가족인들 날 막진 못해. 그러니까 줄리엣이 얘기합니다. 들키는 날엔 너를 죽일 거야. 로미오가 또 얘기합니다. 그들의 칼 20자루보다도 너의 눈동자가 더 두려워. 지금 로미오 얘 같다 얘는 진짜로. 정다운 눈길로 반겨줘. 그렇다면 그들의 적이쯤 끄떡도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얘네가 날 죽이려고 하는 거 그딴 것도 무섭지 않아 라고 하는 거야.
근데 지금 얘한테는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 몬테규가의 로미오와 캐플러가의 줄리엣인 거니까요. 자, 로미오, 들키지 않기 위해 밤에 외출을 걸치고 있어. 너가 날 사랑하지 않겠다면 날 들키게 해줘. 너의 사랑 없이 죽음을 미루며 사니 차라리 그들의 증오를 받고 목숨을 끊는 것이 한결 나아. 지금 로미오와 줄리엣 둘 다 무엇을 염두에 두고 사랑을 하려고 합니까? 그치. 얘네 둘은 애초에 내가 지금 죽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줄리엣이 물어봐. 너는 누구의 안내로 여기까지 왔지? 그러니까 사랑이 찾으라고 떠밀었어. 사랑은 내게 충고를. 난 사랑에게 눈을 빌려 주었어. 나는 키잡이는 아니지만 배를 잡는 사람은 아니지만 너가 바닷물이 넘실대는 천리의 먼 바닷가에 있다 해도 난 그 보배를 찾아 모험을 나설 거야 라고 하고 있어. 몰래 찾아온 로미오를 보고 줄리엣은 걱정합니다. 왜냐면 걸리는 날 죽을 거니까. 근데 로미오는 그런 것 따윈 신경 쓰지 않는다. 사랑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막 이름을 버린다, 가문을 버린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결국은 이름을 버리면서까지, 그리고 혹여나 죽음을 버리게 한다면 죽음을 버리면서까지도 너를 사랑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지금까지의 구절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지금 시간이 조금 애매한 관계로 다음 로미오와 줄리엣은 다음까지 끝내고, 얘들아 문제는 그 춘향가까지 풀어오세요. 알겠지? 155페이지까지 춘향가지. 오케이. 146부터 155까지 문제 있는 거 싹 풀어오고 맞춰보고 시작할 겁니다. 네, 다음 시간에. 알겠지? 오케이, 여기까지.